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티켓 값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간만에 제가 반가운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여러 가지 좀 말씀도 나누고 싶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번잡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사실은 이 북토크 장소를 마련하느라고 우리 출판사랑 JTBC에서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전주 시내에 이러저러한 공공기관 같은데 강당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쪽을 생각하고 했다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지를 모르고 시내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다들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다가 나중에 기관장들 결제에 올라가면 아니 이 위험한 사람을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 호영 형도 오셨네. 안호영 위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이제. 되게 환노의 소관이 많더라고 그게. 제가 북토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어도 북콘서트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한글로 써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여주에서는 그냥 사인회를 했거든요. 사인회라고 하는 것은 한글 그대로 사인을 하는 데가 사인회 아닙니까? 사인을 분명히 제가 했는데 왜 사인만 하냐? 아니 사인회에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직 그거는 강연회라고 하고요. 이거는 사인회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왔다. 근데 여기 써 있습니다. 사인회라고. 근데도 제가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짧게 좀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사인만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또 친지를 붙잡고 여주까지 갔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인만 하고 보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다행히 이거는 지금 JTBC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북토크라는 거를 제발 좀 제목에 넣어주시고, 토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 말을 하는 게 토크고 북콘서트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영어인데 그거는 뭔가 가수도 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신부님 뵙고 인사드리면서 잠깐 그 말씀도 드렸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출판 기념회라는 거예요. 죽어도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게 맨날 출판 기념회니까 여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나 출판 기념회 안 했다고. 그러니까 SNS에 겁나게 나오더만 출판 기념회를 안 했다고 하냐고. 그래서 잘 읽어보라고 뭐 했나 그랬더니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 50만 돌파 겸 신간 출간 사인회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책이 50만 부 팔려가지고 사인회 한다고. 어찌했을까 몰라 진짜로. 오늘도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제발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식구들 전화번호가 1400번이거든요 끝자리가 다. 그럼 요새 어디 가가지고 전화번호 써놓고 줄 기다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받아 적었다가 연락 주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 분명히 우리 순서가 된 것 같은데 전화가 안 와서 가보면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화가 안 왔는데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안 왔는데 어디다 전화했냐 그러면 보면은 1004번이라고 써놓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번호 얘기하라 그러면 010에 몇 국에 1400번입니다 그렇게 쓰는 걸 봐요. 그러면 10명이면 8명은 다 1004번이라고 써. 그거 희한하더만. 그래가지고 1400번이라고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썼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그러는 거야. 이런 일을 제가 요즘 참 허위 과장 왜곡 보도에도 시달리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창안하여 발표하고 이제는 시사용어로 거의 굳어진 이번 내란 세력의 3주역 아시죠? 첫 번째,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 내란과. 이게 미친다고요. 내가 서울 법대 내란과라고 100번은 얘기했어요. 반드시 서울대 내란과래.
서울 법대 내란과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저자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서울대 내란과다. 그래서 제가 매불쇼하는 중에도 장동혁 의원이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선수 있거든요. 장동혁이는 내란과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댓글이 한 500개 달려. 장동혁이 서울대 나왔는데 왜 내란과 아니라고 그러냐고. 안다고요, 내가. 장동혁이는 서울대 사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 법대 내란과라서 내란과 아니라고 한 건데 진짜 500개 달렸다니까. 서울 법대 내란과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서울법대 폐지해야 된다고 이제 또 한 댓글이 3,000개 달리죠. 서울법대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진작에 없어졌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최강욱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수처장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도 아직도 아이가 박수를 왜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공익근무원 요원도 못한다는 소리도 한 500번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교황이 되는 게 빠르지 말씀드렸잖아요. 교황님도 새로 되셔가지고 이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제 처지를 좀 헤아려 주시고, 오늘은 절대 특정 정치인의 그 출판 기념회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북 콘서트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 책을 왜 내게 됐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머리에 좀 쓰잘데없는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이자 요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이다.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 대선 승리 이후에 우리가 조금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하게 되신 분들도 약간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토록 간절하게 새 정부의 출범을 바라고 또 새 정부가 제대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약간 흥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도 이제 좀 생기고 있고, 그게 이제 늘 우리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있었던 일이긴 한데 조금 정도가 심해지고 위험한 게 있고,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였나요? PD 수첩이었나요? 그 극우화되고 있는 20대 남성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젠가 그젠가에 매불쇼에서도 잠깐 그 소개를 하면서 우리 저 김누리 교수님이 그 파시스트들의 준동,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20대 대학생이 나와서 그러죠. 투표를 해서 뽑았으면은 끝까지 하게 놔둬야지 그 계엄 한번 때렸다고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 이런 게 있죠. 과거하고 달리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성장해서 발전,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정체되는 시기에 오다 보니까 예전 같은 이제 기회나 일자리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그런 이유를 사회적 약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제 파시스트가 잘할 수 있는 온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생기고 있고, 또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못하면서 살았고, 또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한 무리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규정 짓고 개념화하는 일들이 또 심심치 않게 있어서, 대표적인 게 이찍이라는 말이죠. 이찍들하고는 참 도대체
근데 이 찍은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찍도 소위 2번을 찍었다는 건데 여러 종류가 있죠. 이 찍도. 그러면 이번에 41.1%라는 득표를 김문수 후보가 했는데 그 41.1%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 김문수 후보를 택한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뭔가 다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 이찍들을 비난하고 이찍들이 세상에서 빨리 좀 줄어들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대통령이 바뀌었고 저 내란 수괴가 오늘 기어이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땅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아, 이제 세상은 금방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왜 저것들은 정권만 잡으면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매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가 다시 되치기나 당하고 맨날 이러는 거냐라는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답답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말에 쉬지 않고 이런 데 와가지고 앉아 계시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당신 그것만 뜬다. 그거 제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이 삐뚤어지셨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그게 뜨는 거지. 그러고서 막 내가 정말 반갑다. 내 유튜브에서 맨날 본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봐가지고 진짜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 같이 반갑다고, 진짜 한번 만나면 내가 술 한잔 진하게 하고 싶었다고 방금 전에도 그러셨어요.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인가요, 그게? 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군요. 아십니까? 예. 술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유튜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대요. 그래서 중국 상해까지 갔는데 거기서 꼭 뒷자리에서 막 목을 껴안고 내가 진짜 당신하고 술 한잔 하려고 시진핑이 마시던 술까지 가져왔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이고 죽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들어와서 앉아 계실 때 음악이 좀 비틀즈 음악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저기 서울에서 했던 강연을 이미 JTB가 그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좀 겹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게 의외로 이제 저희 책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권해 주시고, 특히 이제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젊은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쉽게 읽고 있다고 하고,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권해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그리고 애들한테 내가 당신 책을 읽고 나니까 애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많아졌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제가 SNS에 잠깐 그걸 올린 게 있었는데 자기는 계엄에 찬성하고 그 폭동에도 가담하려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근데 당신 책을 읽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걸 보내준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책을 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몇 가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좀 예상했던 얘기긴 한데 역사를 입체적으로 앞에다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세계사 시간에 1789년 7월 14일 그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죠. 바스티유 감옥, 네? 그다음에 뭐 자코뱅 지롱드 뭐 이런 거 외우고, 그다음에 뭐 테르미드로의 반동 이런 것부터는 대학교 때부터 외워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정도인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어느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하는 게 되게 좋았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되게 반갑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대화 형식으로 이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떤 생각인가를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상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교재로 이걸 삼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토론을 할 수 있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부교재로 채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도 너무 감사했고,
세 번째로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화의 얘기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 영화들을 또 다시 챙겨 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요즘 책들을 하도 안 읽으니까 출판사도 나름 이제 그 제작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잘 안 읽으신답니다. 일단 두껍다고 생각해서 딱 지금 나오는 정도의 두께가, 지금 그 컵라면 위에 올려놨을 때 딱 그걸 막을 수 있는, 이게 너무 두꺼우면 또, 예, 너무 두꺼우면 손에 잘 안 집혀가지고 안 올려놓고, 이 정도 돼야지 사가지고 이거 올려놓는 정도로 쓴다고 하셔서, 이거는 좀 덜어내자라고 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틀즈의 노래 중에 그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고, 그다음에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해서 그 음악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간에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오늘도 좀 틀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자의 입장에서 제일 놀랐던 것은, 프랑스 혁명을 다 알고 계시는데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에, 좌파 우파라는 말에 시작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걸 이번에 내가 네 책을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 부분을 제대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사 세계사를 좀 좋아한 편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러저런 책들을 함께 읽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왕하고 황제가 나오는데, 역사책에 보면, 그죠? 왕하고 황제는 뭐가 다른 거냐, 이거 혹시 아십니까? 왕하고 황제하고 뭐가 다른 거냐. 영어로도 다르잖아요. 킹하고 엠퍼러하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제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세계사 선생님, 제 성함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이 무슨 선생님이신데, 다음 스토리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제가 풍남국민학교, 완산중학교, 전라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일 무시하는 고등학교가 완산고등학교입니다. 그거는 또 우리 처남이 완산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더 무시합니다. 그런데 왕은 한 나라만 다스리는 사람이고, 황제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황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영국이 식민지가 하도 많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때 인도가 무굴 제국이었다고요. 그 무굴은 제국이라는 거는 황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도 지배하는 사람인데 영국은 왕이야. 그죠?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빅토리아 황제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심지어 황제도 밑에 있는데 거기 왜 왕입니까? 그랬더니, 나와봐. 너는 왜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를, 교과서 어디를 봐도 안 나오는 걸 왜 물어보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게 궁금하자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 진도 나가는데 방해된다고. 저희가 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아세요? 근데 왕하고 황제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하도 억울해서 나중에 어디 다니다가 역사 선생님들 뵈면은, 학생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질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할 거 없으시면 이거 물어보시면 그때 답변 드리기로 하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존 레논이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 미국 보수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930년생이기 때문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서부 영화에 아주 멋지게 등장하시면서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영화 감독도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게 이제 정통 보수주의자들의 모토죠.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를 전제하고 그런 유토피아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역사상 그런 시대는 없었고 그런 나라도 없었고 그게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책에도 현재를 보수는 뭐라고 본다고 썼던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재를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과거의 정점이라고 보고, 예, 고맙습니다. 역시 이런 데 강연 가보면은 여성분들이 진짜 훨씬 많으시고 뭐를 여쭤봐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남성들이 경쟁을 하면 도태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억울하다고 우긴단 말이지.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강의 추가되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죠? 6시까지만 해야지 그나마 사인이라도 해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골수 고가당원이고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써있죠. 그리고 2009년에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영화배우로 뽑히기도 했고, 이 영화를 보면 보수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도덕적인 선택, 용기, 희생 이런 것들을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그대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수주의자라고 불리우는데 항상 바른 것을 고민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righteousness라고 하죠. righteousness, 올바른 것.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진보의 대표적인 의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는 미국에서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총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이슈가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검찰을 어떻게 할게. 다른 나라는 그래도 예를 들어 영국이다 그러면 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수준이 좀 다르거든. 근데 우리는 그 공무원들 그것들을 어떻게 못 해가지고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얼마 됐어요. 이게 몇십 년째 주제야 선거에서. 실업보험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낙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해야 된다. 동성 결혼도 허용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들으면 뒤집어질 얘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중국 사람인 거죠. 그죠? 자신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그러면서 보수주의자인 척 행세하는 중국에서 보낸 가짜 보수주의자 간첩. 그러지 않겠습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칭송하는 특공대 BBQ를 몰라. BHC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만. 그 윤석열이가 탄핵 재판받고 이럴 때 한남동에서 맨날 집회하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나 열망하는 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당선돼야 된다. 그래서 성조기하고 일장기를 흔들었죠.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 왜 트럼프가 당선돼야 됩니까 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미국의 특공대를 보내서 윤석열을 구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촛불 시위에 나가서 빛의 응원봉을 들고 거기서 까불었던 이승환이는 CIA에 우리가 신고했기 때문에 미국을 못 간다. 그래서 이승환 씨가 미국을 갔잖아요. 또 가가지고 또 간 사진 올리니까 조작됐다. 그거 못 보셨습니까? 예.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에 보낼 특공대의 이름이 HTML, BBQ, BHC, KFC. 그거 모르세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모르고 있는 미국의 특공대가 있죠. 아직도 안 와. 지금 걔들이 약속했는데
안 오는 게 몇 개 있어요. 목련꽃이 피우면 김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목련이 아니라 지금 수국도 피었다가 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절대적인 선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민주 시민이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세상에서 도려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쉽게 안 된다고 속 터져 죽겠다. 도대체 내가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라는 놈들을 믿을 수가 없다. 저것들은 어디서 뭐 하는 건지 한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정청래는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사방을 휘어잡고 다니는데 왜 전라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냐,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창피해 죽겠다. 전주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데 전주시장이 누군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강원도지사나 제주도지사는 알아도 전라북도지사는 아무도 모르더라. 그런 한탄들을 또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한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유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트럼프가 시켜줬습니까? 그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원망해. 그래서 막 이찍이라고 비난해. 그리고 그러면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너무너무 속이 타실 겁니다. 왜 빨리빨리 이게 진압되지 않나? 왜 대통령은 확실하게 다 쳐내버리지 않나? 왜 저것들 다 감방에 쳐넣지 못하나? 왜 김건희, 최은순 재산은 다 뺏지 못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러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냐는 거예요. 2번을 찍은 사람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싹 묻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그러면은 원하시는 바가 순식간에 일거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 온갖 못된 짓들을 법을 의식하지 않고 다 하는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그건 진짜 아니다. 혼잣말을 하세요. 그건 안 돼.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41.1%의 지지자들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정말 넘기 어려운 관문을 다 넘어가지고 김문수 씨를 지지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당연히 합법적이다. 내란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해도 되는 거다. 이제는 그 다음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의 역사는 왜곡됐다. 좌파가 날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애국자는 이승만하고 박정희다. 이 관문들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씩 넘기가. 심지어 박정희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이승만이었거든. 근데 그걸 함께 묶어가지고 지금 같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상황이 바뀌면 김일성하고 이승만도 함께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박정희가 오죽하면 자기 책에다가도 썼어요. 왜 자기가 쿠데타를 했는지를 정당화하는 책들이 박정희 책에 몇 개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이승만 때문이에요. 근데 리박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왜 어찌했을까 이것을. 이분이 2009년도에 최고의 배우로 미국에 뽑혔다 그랬잖아요. 이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요거 그 몇천 원 안 하니까요. 그랜 토리노를 한번 꼭 보시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그 책의 보수적인 입장,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례로 싣고 싶었는데, 저걸 싣게 되면 300페이지가 넘어가서 컵라면을 덮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저희가 거절당해서. 여기 보면은 신부님한테 이분이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우리 장소도 딱 맞고 그런데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을 큰 결심과 계획하에 신부님을 찾아가거든요.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고해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년 전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forever다, forever. 엄청 오래됐다. 제게 은총을,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968년 거의 한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68년에 직장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베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와이프인 도로시는 다른 주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거를 고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니까 저는 $900의 이윤을 남기고 모터보트를 한 대 팔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라고 고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도 저의 두 아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잘 알지 못했고 어떻게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하니까 신부님이 그것뿐인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왜 그것뿐이냐고 물으셨을까요? 이거는 신부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100만 년 만에 와가지고 고해를 하실 만한 그런 아주 특이하고 엄청난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저도 신자라서 고해성사 해봤는데 되게 그 들어가면 좀 엄숙해지기도 하지만 좀 민망하거든요. 어쨌거나 신부님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한테 내 잘못이나 부끄러움을 털어놓는다는 게, 그리고 또 그게 되게 보면은 또 이불킥 하는 얘기거든. 자다가 혼자 생각해봐도 이걸 쪽팔려서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는 신부님한테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신부님한테 털어놓는 이런 게 이제 천주교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뿐이냐? 그러니까 월트가 그것뿐이냐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아내 몰래 다른 여자에게 키스했다. 이게 도덕적 양심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본능을 내가 이겨내지 통제하지 못했다. 두 번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막 이렇게 벌고 같이 돈 벌게 해준 사람들은 싹 다 집어넣고 하던 모녀가 살았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특히 남자의 환심을 살려고 할 때 와서 뭐 강연 같은 거 한번 해라, 내가 뭐 몇백만 원 줄게 막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 낸 거를 보니까 가장 낮은 급여 소득자가 내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서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보수 후보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통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본인이 진심을 또 고백한 적이 있죠. 다른 대화에서 우리가 진보의 오야붕이다. 기억 안 나세요? 나세요? 아니 그럼 난다고 좀 하세요. 뭐요? 한동훈이도 아니고 왜 대답을 회피하고 어문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하고 진보라는 말이 이렇게 오염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는 도덕,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 품격, 전통 이런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느 대목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냥 평상시에 보통 말하는 표정과 그 언어의 내용만 보더라도 진짜 품격이나 예의가 대박인 사람들 아닙니까? 최근에 그런 영상 혹시 보셨나요?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 옆에서 이렇게 수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한테 희한하게 민주진보 진영 정당의 의원들은 끝나고는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냥 딱 가버리는 것들 있죠. 예? 나경원, 송원석.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법대 내란과 82학번. 서울법대 내란과 82학번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나경원, 송원석.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조국, 원희룡, 최상목. 훌륭하죠? 한 학교에서 그렇게 배출하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그게 같은 과야. 서울대 내란과가 아니고 서울법대 내란과라고요. 없어진 서울법대에 과가 2개 있었어요. 과가 2개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써놓은 거는 공법학과 사법학과였습니다. 공법학과 사법학과. 그래서 제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란과 진압과. 근데 이 그랜토리노라는 영화에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중국인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파시스트들이, 극우들이 보수라고 자임하면서, 정통 보수라고 하면서 그 중국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당 골목에 가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행패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보수인데 정말 보수라는 말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보수로 행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너는 왜 그런 판단을 하고 너는 왜 선거 때 그렇게 투표하느냐라는 사람에게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답변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박문진 이사할 때. 김재철, 이진숙 막 이런 김장겸 이런 것들이 맹활에 가던 시절에 제가 박문진 이사를 최초로 6년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상대방인 6명의 이사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보수적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책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나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까 전통, 품격, 예의 이런 것들이 보수는 현재를 과거의 정점으로 본다라는 말하고 그대로 통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레논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10살이 어린 분이고 우리 아버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일찍 떠나가지고 존 레논은 젊은 사람인지 아는 분들이 많은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여태 살아계시고 이분은 일찍 떠났는데 이분은 진보의 상징이라서 좀 급하게 세상을 살다가 빨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레디비가 무슨 뜻입니까? 레디비가 한국말로 하면은 내비둬잖아요. 내비둬. 레디비. 그냥 그대로 놔둬라. 응? 지금 그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계의 최정점에 있는 거다. 그냥 놔둬라. 그리고 점차 이게 바꿔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보고서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방식보다는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방식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훨씬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에드먼드 버크가. 근데 이 대목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이론을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고 지금도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에드먼드 버크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보수하고 진보라고 하는 거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바탕이 민주주의를 전제로 논의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이 물러난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그래 그럴만했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방식이 자코뱅처럼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만 있고 세상에 혼란만 가져오고 별로 잘 안 바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또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상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최근에 또 회자된 적이 있어요. 우리 임은정 검사가 본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기가 검사로 있으면서 나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친한 척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승진해서 떨어지고 임은정한테 와서 아부를 하려고 했던 검사는 승진하고 나서 임은정에게 세상이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쉽게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이거나 걔가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예. 세상은 우리가 지배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니네가 어쩔 수 없는 힘이 있고 서열이라는 게 있어. 그게 한 번에 엎어지지 않아.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지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 그런지는. 서울법대 내란과가 왜 서울법대 내란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빨리 회자되고 사람들이 다 실소를 하실까요? 전주대법대 내란과라고 했으면 어쩌을까요? 솔직히 마음에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죠? 있으시죠? 근데 나는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대우해야 되고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시민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야, 조국이는 인물도 잘생겼는데 서울법대 나왔대야.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이 그렇게 생겼는데 국민학교만 나오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봤다. 그건 뭐라고 할까요? 저거 얼굴 봐서는 그렇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평등한데 말로만 평등하다고 그러지 스스로 저 사람이 몇 살인가,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나, 저 사람 직업이 뭔가 이걸 가지고 자기 위치를 계속 규정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괜히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아니 어떻게 뭘 보고 도대체 윤석열을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아유 그래도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총장 한 놈이 낫지 그 검정고시 봐갖고 중앙대 나온 놈이 낫겠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요. 내 판단에 근거가 있다 분명히. 존 레논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레디비의 가사는 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걸 깨달을 때면 어머니가 지혜로운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다. 순리에 맡겨라. 내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면 엄마가 또 내 앞에 서서 지혜롭게 말씀하셨다. 그냥 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말고 조금씩 네가 바꿔가는 역할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존 레논은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을 왜 한 건가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라. 천국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피하는 수단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나한테 영생과 행복을 주는 천국이 있어. 이게 종교가 주는 위안이잖아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 봐라.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 논리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오직 푸른 저 하늘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서 사는 세상을 생각해 봐라. 국경은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어렵지도 않다. 서로 죽일 일도 없고. 응? 국경이 없으면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무슨 미사일을 몇 발을 쐈네, 맞췄네, 못 맞췄네. 미국이 상관도 없는데 남의 나라에다가 미사일 몇 개를 떨어뜨려가지고 뭘 부셨네 마네.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왜 싸웁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기초에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인데 그 종교라는 이름하에 가장 잔혹한 일을 해온 게 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는 인류가 그동안에 쭉 경험해온 역사고 그거는 가치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덕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내는 것이 공동체고 그걸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보적 입장에 있는 존 레논은 그거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옥에 떨어질 걸 걱정하지 말고
현실에서 잘 살아야 된다. 현재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한테 국경이 무슨 필요가 있고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매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나는 진보라고 생각해온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 자리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론조사 전화가 와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생님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면 진보라고 눌러 일단. 그리고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엄마 왜 진보라고 눌러? 그러면 엄마는 파란색이야? 그러면서 파란색이 뭔데? 그러면 민주당이 파란색이라 엄마 아빠는 다 진보야.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죠? 예. 근데 그 와중에 그 파란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갑자기 자기 진보라고 하다가 나도 맞아 중도 보수요. 왜 또 갑자기 중도 보수요? 그러니까 나 이재명 좋아해. 이재명 찍을 거요. 그게 뭔 중도 보수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걸 보면은 중도 보수 정당이 맞다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으로도 되게 좋은 얘기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없다 보니까 그 보수가 극우라는 거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하는 걸 보면 그런 행보를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박수를 치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계좌를 막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5천 간다고 했은 게 안 가기만 해봐 이제. 그러면 주식 5천 이제 내가 사놨는데 1년 안에 5천 못 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난 보수야 이제. 이게 우리 이렇게 이해관계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아까 에드먼드 버크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에드먼드 버크도 프랑스 혁명은 인정했다. 인정했는데 그 에드먼드 버크의 입장에서도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진 않았다. 그게 뭘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전제로 보수와 진보를 말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있는가? 선거에서. 지금 보십시오. 국힘의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잖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어렵게 써놔가지고 경계할 때 개자에다가 엄숙하다고 할 때 엄자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계엄이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번역을 한 거지. 그 외국에서 계엄법 이런 거를 마샬로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전쟁법이라고 합니다. 전쟁법. 크리크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전쟁법. 그러면은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오시잖아요. 계엄을 선포해서 해제됐는데 외국 사람들은 왜 주식시장에 돈을 다 빼가고 왜 다 출국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영어로 신문을 보거나 독일어로 보잖아요. 전쟁법이 발동됐다. 이거는 한국에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이 붙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됐든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봐야지. 계엄 한번 때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젊은이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로. 근데 그 사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그냥 혼자서 그렇게 됐을까? 이 점을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도 우리가 뽑았고 한동훈이도 우리가 키웠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다음에는 김건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부모로서 참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는 순간이 몇 번 있죠. 처음으로 애가 나를 보면서 웃어줬을 때,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어줬을 때,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아니면 처음 뒤집었을 때, 아니면 목을 가누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가 스스로 대변 소변을 가리면서 응가하겠다고 말할 때, 기저귀를 뗄 때가 됐을 때, 뭐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안에서 애착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죠. 근데 사회적인 관계에서 처음 보람을 느끼는 과정, 애가 사회인으로서 관문을 들어서면서 출발할 때, 이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죠. 여기 초등학교 졸업 못하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여기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초등학교 졸업하셨나요? 예? 그렇죠. 대부분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다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때 어쨌다고 하시질 않고 꼭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쨌다고 거짓말 하시더라고. 초등학교는 1996년에 생겼어요. 그 전에 국민학교 다녀놓고 초등학교 다녔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만 생각하면 제일 가슴 아프게 덕진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때는 덕진고등학교였거든요. 그 전에는 세일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전일고등학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너는 고등학교를 어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진우 있죠, 주진우. 기자 주진우. 주진우가 덕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주진우한테 하는 말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진우가 자랑하는 지네 고등학교 선배가 또 있죠. 쌍방울 김성태. 훌륭하죠. 전주가 인물 많아요.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민주주의를 전제로 살아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자인가? 그 초등학교 입학하라고 취약 통지서가 오잖아요. 입학 통지서가 오면 요새 애들도 귀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받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애들을 상대로 마케팅하는 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에 한 명이 입학하면 평균 8명한테 선물을 받는데요. 한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모, 고모, 삼촌, 옆집 아저씨 그런 식으로 해서 8명 정도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주면서 아이고 우리 길동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학교를 들어가네. 너무 마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동시에 똑같은 주문을 외워 애한테. 얘기해 보세요.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요새는 싸우지 말라고도 하십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한중일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애들을 잘할 때 뭐라고 하는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이게 확실히 다르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라 라고 가르친대요. 중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장면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느냐? 남한테 지지 마라. 그죠? 특히 남자애들 싸우다가 들어가면은 부모님한테 너 맞고 들어왔다고 온날 이겨서 졌어. 이거부터 들으신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석차로 사람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주문을 외우는 거야.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게 뭡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거기서 모시고 섬겨야 할 절대자가 있다. 개기지 마라. 센 사람한테 개기지 마라. 두 번째, 공부 잘해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네가 점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이를 압박하죠. 학원 가라. 숙제 안 했냐. 잠이 오냐 지금. 응? 텔레비는 꼭 시험 볼 때만 재밌지. 끝나면 보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타이틀이 따라오는데 모범생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은 모범생. 또 우등생이라고 불러요. 반대말이 뭐예요? 모범생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모범생의 반대말이 문제야. 우등생도 소수예요. 대부분은 우등생의 반대말은 열등생.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쭉 그 트랙을 따라서 오면 그걸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엘리트. 그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들이 내란에 가담해가지고 저렇게 주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서울법대 내란과, 육사 반란과, 경찰대 부역학과, 이게 다 엘리트 양성 기관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리트가 뭡니까, 뜻이? 엘리트가 뭐예요?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엘리트입니다. 근데 걔네는 사회를 파괴했잖아요. 어떻게 엘리트예요, 그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누구냐? 그러면 딱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누구냐?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 총장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누구냐? 대법원장 아닐까? 이번에 우리 대법원장 멋있었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인데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고서 좀 뭉개고 있잖아요,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막 정통법관, 엘리트 중에 엘리트. 너 왜 룸사롱 가서 술 먹었어? 그러니까 난 삼겹살만 먹습니다. 아이고 서울법대 내락과 82학번 중요한 사람 하나 빼먹었네. 삼겹살 얘기하니까 그 삼겹살 사진 합성했는데 왜곡 보도했다고 막 난리친 놈 하나 있죠. 박수영이. 그것도 서울법대 내락과 82학번이야. 어쩌면 그런가 몰라. 네. 거기다가 이번에 원내대표 된 송원석 있죠. 서울법대 내란과 82학번. 대단하죠. 그래서 조국이 감옥에 간 겁니다. 그게 희귀한 존재거든. 그 트랙에 안 맞잖아 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자 우등생으로 사회 엘리트로 성장했다라고 사람들이 쳤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어. 어쩌면 저렇게 반성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내가 선생님한테 칭찬만 듣고 모범생이라고 맨날 상 받았는데 반성할 일이 있습니까? 나한테 숙제검사 받고 용의검사 받고 떠든 사람 이름 적힌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반성하라고 용납이 됩니까? 니네가 나한테 열등한 것들이 이 문제였던 것들이 그 속으로 진정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억울하면 서울법대를 나오시든가. 그렇게 화가 나면 고시 붙어서 검사하지 그랬어. 왜 그것도 못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뭉쳐서 뭐 밤중에 자꾸 뭐 흔들고 난리여.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회생활 시작을 축복하면서 외웠던 주문대로 나는 산 거야.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우등생이라고 하고 대장을, 지휘자를 시켜주고 선생님 대신 때리기도 했어요. 저도 그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자라가지고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회초리가 쥐어져요. 그게 검사하고 판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대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 다들 칭송하고 막 프랭카드 걸고 집안에 막 어른들도 만나면은 한참 할아버지가 막 아이고 막 우리도 네가 그 유명한 한동훈이요? 네가 서울법대 갔다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었어.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 집안에서 드디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대목에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어느 대목에서 창피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게.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훌륭하게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자랐던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져가지고 못 들으시는 분한테 수어 통역 해주는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거 하는 사람이지. 왜? 엘리트가 아니니까. 왜? 서울법대 못 나왔으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3 교실에 급훈이라고 돼가지고 화제의 뉴스 이렇게 1990년대에 나오던 거. 1시간만 덜 자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써 있었다고. 그러면 여고는 어떻게 되는지 여고 3학년 교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촥 카메라 가. 1시간만 덜 자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너지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이거 뭐야? 옛날에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굴림하고 여자들 괴롭히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왜 나한테는 학원 가라고 그러고 게임 하지 말라고 조지면서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왜 우리한테는 여성을 존중하라 그러고 성차별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지네는 다 그래 놓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또 있습니다. 김건희는 왜 저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휠체어를 참 재밌게 타더만. 보니까 그거 보셨어요? 나는 그 휠체어를 거기서 카니발을 타려면 상당히 높은데 저 어떻게 들어갈까 내가 걱정했거든. 그 휠체어 발로 차고 들어가 버리더만 그냥. 근데 거기 왜 그렇게 됐을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가짜 인생이다. 사람이 저게 뭐 리플리 증후군이냐 이러고. 근데 보세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에 초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60% 이상이 똑같았어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현모양처. 집에 가서 엄마 내 희망이 뭐야? 그러면 현모양처라고 쓰면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현모양처 뜻이 뭔지도 몰라. 현모양처 뜻이 뭐예요? 네? 어지러운 어머니와 불량스럽지 않은 마누라 이런 거 아닙니까? 현모양처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10분만 덜 자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라고 하고 심지어 할머니들이 자기 손녀가 되게 똘똘하고 막 학교 성적이 좋아. 근데 오빠는 그보다 못해. 그러면은 전현이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저기 오빠가 공부를 못한다고 손녀를 혼냈다고.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전라고에서 아이고 호랭이가 깨미러 가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경력을 만들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구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내 욕망은 되게 높은데 이걸 채울 수 없는 갭이 있잖아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아우 나 짐 보러 가면 너무 불쌍해. 연애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그지? 그러니까 자꾸 사고 나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어낸 얘기나 즐겁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게 살아가는 기준이고 그게 내가 열심히 제대로 살았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의 표상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두 가지 흐름의 정점에서 가보니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된 거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 뽑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 놓고. 그러고서 오늘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앞에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와. 속이 또 뒤집어져. 이 자식아 그러면서 야 학교를 좋은 데를 가야지 네가 고생 안 하고 산다고. 그러면 좋은 학교라고 뭐 멋인데 좋은 학교 맨날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아빠는 학교 어디 나왔간디? 그러면 야 그때는 임마 먹을 것도 없고 학원비도 없고 해서 아빠는 그랬지 이 자식아. 너같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해줬으면 나는 임마 하버드도 100번 갔다 이 자식아. 그리고 좋은 학교는 왜
어떤 걸 좋은 학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학교가 뭐길래 자꾸 좋은 학교나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니까 좋은 직업을 갖기 때문에 고생 안 하니까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부모가 얘기하는 좋은 학교는 어떤 게 좋은 학교예요? 우리가 좋다라는 말은 커트라인 높은 데가 좋은 학교 아니에요. 왜 서울법대를 제일 좋은 학교라 그래요? 내란 사범을 많이 배출해서? 예? 이번에 그 저기 보도 나온 거 보셨습니까? 우리 한덕수 씨가 전주가 나온 또 세계적인 인물 있잖아. 전주 사람 아니라고 하다가 그런 적 없다고 하는 한덕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새벽에 서류 접수하면서 10,000원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기사 나왔더만 1억 900 냈다고. 안 보셨어요? 겁나게 억울해요 지금 한덕수가. 그래갖고 그 가입비 1억하고 3개월간 주요 직책 당비가 300만 원씩 3개월이 내야지 그 후보 등록 자격이 있다고 1억 900만 원을 한 번에 냈대야. 그러니까 1억 901만 원을 쓴 건데 10,000원을 써갖고 얼마나 아까웠을까라고 저같이 철없는 유튜버들이 비난을 해서 만만한 오윤회를 고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응?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수하고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계산,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가, 그 다음에 욕망, 내 욕망, 욕구를, 본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게 가장 빠른 길인가, 그러려면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거든. 그리고 누가 봐도 한덕수는 좋은 직업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죠? 장관도 해봤고 총리도 2번이나 했고 대사도 해봤고, 그죠? 다 좋은 직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한덕수 같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게임하지 말고 너는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저기 새만금 잼버리에 가서 변기 닦는 사람이 되라. 어?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미국 애들을 만나면 I'm 하버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학원 보내시는 거냐고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사람이 돼서 사회에 좋은 역할로 기여하는 사람을 배출하는 데가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근데 언제 좋은 학교를 그런 개념으로 쓰신 적이 있냐고요. 좋은 직업은 뭐예요? 좋은 직업은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거, 그게 좋은 직업 아닙니까? 옛날에 핀란드 교육, 이게 대단히 앞서가고 좋은 교육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제 기억에 그 핀란드의 교장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연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질문 시간이 된 거야. 핀란드는 뭘 중심으로 이렇게 저 교육을 하고 있고 뭐 토론이 중요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이 곧 학교여야 되고, 그러면 학교가 가장 민주적이어야 되고 이런 교육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한테 질문하라고 하니까 질문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핀란드 교장 선생님 강연을 듣겠다고 오신 분들 같으면 그 아마들도 많이 삐뚤어지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이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야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아니었겠어요. 질문 시간이니까 딱 질문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무슨 직업을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교장 선생님이 아니 그거를 왜 질문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무슨 과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핀란드 교장 선생님이 한국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죠. 법대 의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잠깐 MSG를 하자면 제가 2007년도에 평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면은 옥류관 냉면 먹고 뭐 호텔에서 밥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원탁에 우리 5명, 북쪽 사람 5명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도 무슨 우리 민화협 지도위원 뭐 이런 분이 앉으셨길래 그 김일성 대학은 있잖아요. 교복을 입고 다녀. 그 평양 시내에서. 왜냐하면 김일성 대학이 최고니까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김일성 대학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니고 배지를 반드시 달고 다니더라고요. 김일성 대학 배지를. 그래서 김일성 대학을 여기서 그렇게 쳐줍니까? 그랬더니 인민들 중에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그럼 김일성 대학 중에 제일 선호하는 과가 뭐예요? 인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과가 뭐냐? 김일성 대학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하고 다르잖아 체제가. 나 김일성 대학에서 무슨 과가
선호되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 당 간부가 좀 고민을 하더니 법대하고 의대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 민족혼이야 이게? 왜 여기도 또 법대 의대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법대하고 의대를 나오면 당에서 직장을 배치해 주는데 도시로 간단 말입니다. 도시로. 법대하고 의대를 나오면 도시를 간대. 그게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하면 뭔가 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민족성이에요. 아, 나 그때 진짜 실망했네. 지금 거의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승질이 나네. 그 소리 들었더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법대 의대라는 답을 들으려고 질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좋은 직업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여하는 걸로 따져보니까 내가 보기엔 교사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장으로서 내가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내가 뭔가를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답답해.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누가 그런 게 좋은지 모르냐고. 좋은 직업이 그것이 좋은 직업이냐고 막 하니까 그럼 뭐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핀란드나 선생님들 봉급이 얼만디? 그 봉급이 뭐 그냥 거기는 다 세금을 많이 떼고 해서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왜 그게 좋은 직업이냐고 막 그러면서 그럼 봉급 많이 받고 좀 그런 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소방관인 것 같다. 소방관이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수당이 위험 수당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나보다 더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직업이라는 게 일단 월급 많이 받고, 그죠? 복지 좋고, 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명함 딱 주면은 사람들이 여기 어디냐고 안 물어보고, 예, 이런 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가요? 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이 민주사회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이 빛의 혁명의 과정에서 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뭐 얻던가요? 보니까 그나마 제일 많이 한 게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국회의원들이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SNS에 올리고 빛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뿌듯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선거 때 이제 그걸 선거 공보에 넣겠죠. 나 거기 갔었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지. 그러니까 선거 운동할 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든 별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재명 옆에서 사진 찍히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옆에서 찍힌 사진이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보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있다 보면 슬며시 밀려나가지고 어느샌가 보면은 내가 그래도 그때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한 직후라서 명색이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송영길, 최광욱 이렇게 하고 조직도의 맨 위에 있었어.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후보 가운데 쓰고 송영길, 최광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뭐 이거를 하러 가든 어디 가서 저 유세를 하든. 근데 분명히 시작할 때 내가 있었거든. 근데 한 5분 있다 보면 저기 있는 거야 후보가. 그렇게 외견상 드러나는 모습, 그런 사진을 가지고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거 때가 되면 지난 21대 총선 때는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찍은 사진을 또 다 걸고 붙이고 막 했잖아요. 쟤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윤석열이하고 찍은 사진을 걸었다가 내렸어요. 지나고 나서. 우리 동네 용인에서 이원모가 출마했거든요. 이원모가 윤석열이하고 찍은 사진을 이따시만한 빌딩에다가 왕만하게 걸었다가 일주일 지나고 내렸어. 그래서 내가 이원모도 내리길래 아 이것들은 끝났구나 이제. 뭐 거기 뭐 두 당만 그랬습니까? 조국 혁신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름 자체가 조국이잖아. 다니면서 그냥 조국 얼굴로 선거한 거야. 그죠? 그러면 민주시민은 뭘 보고 투표한 겁니까?
저 당의 정강 정책과 공약을 숙지하고 투표하신 겁니까? 내가 중도 보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진보적인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신 겁니까? 이게 우리 정치의 수준이자 현실인 거죠. 지금 우리는 사람을 보고 찍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선택할 때도 그 대표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제대로 된 정당은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해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체, 이게 정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이 바뀌던 나라를 계속 살아왔고, 그 당의 대표가 누구냐가 그 후보를 규정하는 거고, 후보 누구도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컨텐츠와 이런 공약을 갖고 있으니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저의 이런 장점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하고 훌륭한 후보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이재명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그거를 얘기하는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ALS 돌릴 때도 2번만 경력을 쓰게 돼 있거든. 21대 때는 어떻게든 문재인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재명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하려고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한 20% 이상 더 나온다는 거야, 자기 지지보다. 그러면 보수나 진보의 가치를 두고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면서 정치를 바라봤고,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좀 더 이상적인 쪽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좀 더 빨리 바꿀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세상에서 정말 못쓰게 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우리 세상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당이 좀 더 적합할까를 고민해야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완성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좋은 교육이고 어떤 게 좋은 직업인지 어떤 게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거 학교에 나왔어, 직업이 뭐였어, 어디까지 다녔어, 이런 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대중정당으로 많이 변해간다고 하고, 국힘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사이에서조차도 민주주의가 홀대받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서열의식, 불평등의식, 내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여전히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위선적이다, 기성세대는 위선적이다,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 가치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길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진정한 우리 사회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책을 내게 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 이건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재 이 목차에 추가돼서 존 레논 이야기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담은 개정 증보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로운 보수로 시작되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보수가 이롭다고?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달았는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의로운 보수, 이로운 진보라고 해서 한번 내봐라. 의로운 보수, 이로운 진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지금. 이런 제안을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해로운 보수, 외로운 진보를 살펴보는 게 또 필요하다. 그간에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오독하고 잘못 썼는지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시간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갈무리하자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핀란드 교장 선생님한테 당신 학교 왜 나왔냐, 봉급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살면서 그런 것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북 고창이 낳은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이거 뭐요? 방위가 국방부 장관 해도 되는 거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국방문민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보면은 내내 군인 출신으로 육사 나와서 별 3개 4개 단 놈들이 국방부 장관 했거든. 근데 뭔 방위가 국방부 장관이 큰일, 그 군인들이 말을 듣겠어?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하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니까. 검찰이 왜 저 모양이냐? 아이고 저것들은 확실히 그래도 법무장 검사가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달라들잖아. 판사 출신 교수 출신 시켜놓으니까 막 지랄하고 달라들잖아. 근데 원래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중앙행정기관이고 그 밑에 딸려있는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행정안전부가 있죠. 그 밑에 경찰청하고 소방청이 있죠.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나 국장이나 과장은 전부 다 소방관들이 해야 된다. 납득이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검찰청 검사가 법무부 다 잡아먹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당연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도 의외로 못 맞추시더라고.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안 하는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전주시잖아요. 전주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전주시청에 있잖아요. 시청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시장이죠. 옆에 완주군이죠. 완주군은 책임지는 사람이 군수죠. 자,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저희 가면 도청 있죠. 거기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도지사. 그 다음에 완주군 소양면이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있죠. 책임자는 면장. 전주시 서학동이 있습니다. 서서학동 동사무소가 있죠. 책임자는 동장. 저 서울시 성북구가 있죠. 성북구에는 구청이 있죠. 성북구청의 책임자는 구청장. 다 맞습니다. 그죠? 맞죠? 요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다 맞았죠?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제 강연 많이 와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다 맞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합니다. 이거를 심할 때는 10번 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자, 한 번 했어요. 자, 2번째 갑니다. 자, 성북구청에 이 시간에 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연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지금. 자, 성북구청의 책임자, 구청장, 그죠? 전라북도 도청의 책임자, 도청장, 전주시청 책임자, 시청장, 자, 소양 면사무소 책임자, 면사무소장, 서서학동 동사무소 책임자, 동사무소장. 이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2번 했어요. 3번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뭐가 틀렸어요? 선출직? 봐봐. 세 번 해야 된다니까? 무슨 대학 내란과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3번째 합니다. 자, 전주시청의 책임자는 시장, 전라북도청, 도지사, 소양면사무소, 면장, 서울시 종로구청 구청장. 3번 했어요. 다시 종로구청 책임자, 구청장, 전주시청 책임자, 시청장, 전라북도청 책임자, 도청장, 서서학동사무소 책임자, 동사무소장. 이거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뭐가 틀렸어요? 예? 크게 말씀하시라고요. 한동훈이냐고.
뭐라고요? 임명직하고 선출직 미쳐버린다고요. 네 번째. 다시. 어디가 임명직하고 선출직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게. 임명직과 선출직이 어쨌다고. 임명직은 뭔데? 네? 임명직은 앞에 자리 하나하고 장자 붙이는 거라고? 선출직은 그게 아니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뭔 임명직하고 선출직이요. 다섯 번째 합니다. 다시. 서초구로 가볼까? 서울시 서초구청의 책임자 구청장, 예? 경기도청의 책임자 도청장, 수원시청 책임자 시청장. 이 정도면 아셔야 되지 않아요 이제? 열 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 진짜 난 이상하더라고. 이걸 왜 모르시는지. 자 보세요. 도청의 책임자가 도지사잖아요. 도청장이 아니고. 시청은 시장이잖아요. 면사무소도 면사무소장이 아니고 면장이잖아요. 구청은 구청장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장이라고 해야지. 시청으로 따지면. 도청으로 따지면 구지사라고 하든지, 군청으로 따지면 군수라고 하든지 구수라고 하든지. 안 그래요? 지금도 이제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나 째려보는데 지금.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아시겠어요 확실히? 예.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이라는 게 안 맞아요. 원래 우리가 그 행정 책임자를 부르는 말로 구청장이라는 게 안 맞다고. 그 룰대로 하면은 구장이라고 하든지 구수라고 해야 돼요. 근데 구수는 윤석열이가 해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고, 구장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구장은 옛날 이장이 구장이야. 그러니까 구장이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청장이 되면은 그거를 청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지가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 같거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중기 이후에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대거 이겨가지고 서울시내 구청장을 2개인가 3개 빼고 다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청장이라는 호칭에 문제가 있다. 안 맞다 이게. 그래서 구장이라고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실제로 제안을 하니까 다른 모든 구청장들이 너 미쳤어? 구장은 이장이 엄마. 그래가지고 그게 기각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도 인플레가 있는 거지.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왜 청소부라고 부르다가 환경미화원이 됐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환경관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등급제를 시행하거든 우리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당선자라고 하지 않고 당선인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 이명박이가 시작한 거예요. 당선자는 놈자자라서 기분 나쁘다. 당선인이라고 해라. 인이 더 저기 한 거다. 그러면 학자, 성직자, 수도자, 이게 다 멸칭입니까? 그러면 성직인, 학인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선자를 당선인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요. 놈자자는 좀 그러니까 당선인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생각을 합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깨어있는 시민은 생각하는 시민을 말하는 거고, 유럽에서는 교양 있는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권자로 투표하는 사람이니까 나라의 주인이고, 무조건 내가 공무원들 앞에서 민원인으로서 공무원 멱살 잡고 어거지를 쓰는 게 주권자가 아니다. 주권자가 되려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내가 진짜 무엇을 지향하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시민이어야 하고,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이
깨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저 자식 계엄령 선포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장갑차를 막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결국 민주주의였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에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 진보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절대로 보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공산혁명 세력을 절대 진보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사합니다. 예, 사인 어디서 하면 되나요? 여기서 하나요? 예, 여기서? 예, 예.